고민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수학 콘텐츠 수학의 새로운 MC 지승현입니다. 네, 박수 쳐주세요. 저는 요즘 구구단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 때만 해도 초등학교 3학년 때 구구단을 외우기 시작했는데 요즘은 선행학습들을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들도 구구단을 제법 외우고요. 더 어린 아이들도 구구단을 잘 외우더라고요. 1년 동안 구구단과의 전쟁을 치렀는데 결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수학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수다학의 MC가 돼서 사실은 좀 한 줄기 희망을 본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수학 때문에 고민인 내 아이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와주셨죠? 네, 오늘 아마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요즘 겨울방학인데 겨울방학이 되면 내 아이 이 시간을 잘 보내야지만 다음 학년에 성적이 좌우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욕심들도 많이 생기시죠? 어디 보냈더니 성적이 올랐더라 그러면 당장 거기 보내야 될 것 같고 사교육도 좀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생활비를 줄여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참 많이 드실 텐데요. 오늘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수학 교육에 있어서 작은 그림이 아니고요. 아주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제목하여 수학 교육의 로드맵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강연자께서는요. 학부형들의 진로 멘토라고 불리시는 분인데요. 더욱더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김은실 컨설턴트를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쌤 나와주세요. 성적이 잘 안 나와가지고 많이 힘들어요. 저는 손을 놨어요. 스포자죠. 수학은 독해력이다. 단어가 너무 어려워, 수학 용어가. 이 시기에 수포자의 씨앗이 심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사실. 우리 아이가 문제점이 뭘까? 왜 수학 성적이 안 올라갈까를 해결해주는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런 나선형 구조라는 거거든요.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최근 들어서 그 교육 컨설턴트를 주변에서 많이 보시죠. 네. 주변이라기보다 사실 방송을 통해서 많이 접하긴 하는데 내가 실제로 만나본 경험은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직도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교육 컨설턴트가 어떤 직업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동안 그 컨설팅 하면 대입 컨설팅 정도에 이제 익숙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컨설팅이라는 게 좀 특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에 저희 그 입시가 숱하게 바뀌기 때문에 조령 모계식으로 매년 바뀌기 때문에 이게 어머님들이 정리정돈이 힘들어요. 맞아요. 아이들도 선생님도 어머님들도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래서 정보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부모님들 또는 학생들한테 제대로 된 방향잡이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교육에서 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 교육에서 열심히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열심히 하는데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거를 좀 한번 점검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굳이 오늘 또 수다학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실 거라고 전해 들었어요. 예, 제가 이제 수학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은 우리나라 입시 구조에서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여러 가지 과목이 있지만 수학이 대학을 보낸다라는 말이 영어는 취업을 시키고 수학이 대학을 보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학 비중이 굉장히 커요. 예.
그런데 이제 수학 공부를 뭐 어떻게 시켜라, 공부를 이렇게 하면 점수가 오른다, 이런 거는 다른 선생님들께서 많이 해주실 거고, 저는 이제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시킬 수 있는가, 똑같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그런 수학의 학습 체제들, 그러니까 나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큰 수학의 숲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시간을 마련할까 합니다. 네. 여러분들 들으셨죠? 영어가 취직을 시키고요. 수학이 대학을 보낸답니다. 이거 어떡하죠? 이 수다학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요. 자, 오늘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수학 교육의 로드맵 함께 짜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서 우리 아이 수학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배우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지금부터 김은실 컨설턴트의 강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 수학의 학습 구조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도록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할 때 공감을 굉장히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저 또한 제가 이제 그 수포자 중에 하나였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근데 이제 제가 치르는 입시, 제가 8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수학 시험이 너무나 어렵게 나와서 수학을 잘하는 애도 찍고 못하는 애도 찍었던, 그러면 그때는 못하는 친구가 유리하거든요. 같이 찍으니까. 예. 그래서 그럴 정도로 수학이 좀 어렵고 싫었던 당사자가 바로 접니다. 다년간 이렇게 그 컨설팅을 해주면서 아이들이 또 수학에 굉장히 그 힘들어하고 부모님들도 수학을 막 수학 때문에 골치 아파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점을 좀 풀어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한 결과 나온 그 상담 일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학습 체계, 즉 우리나라 수학이라는 그 비중이 이제 아까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학의 숲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숲의 모양을 지금부터 찬찬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수학의 구조는 잘 알아두셔야 돼요. 나선형 구조입니다. 나선형 구조. 나선형 구조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소라 껍데기라는 뜻이잖아요. 나선형이. 그러니까 소라 껍데기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점점 확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정점이 초등학교 1학년. 예, 초1 때부터 시작을 해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이제 고3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과정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가면 처음에 이제 뭐 그죠? 가장 기초적인 거. 그다음에 뭐 덧셈, 뺄셈, 그다음에 곱셈, 나눗셈, 뭐 소수, 뭐 분수 등등등 이렇게 해서 수와 도형, 연산의 기본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서서히 확대되면서 6학년까지 기본을 정리를 하게 되고, 이거의 심화 확대 과정이 중학교 1, 2, 3학년 동안 또 쫙 또 배우게 됩니다. 그다음에 초1서부터 중3까지 배웠던 9년 동안에 배웠던 수학의 과정이 또 심화 확대되는 과정이 고등 과정이죠. 과거와 달리 중학교 3학년, 그러니까 국민 공통 교육 과정이라 그래서 중학교 3학년까지 배우는 수학이 일단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다 배워야 되는 공통 수학이 되는 거고요. 과거에는 고1 때까지가 공통 수학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 단계 내려왔고, 그다음에 고등 수학부터는 이제 수준별로 문과 수학이냐, 이과 수학이냐, 심화 수학이냐, 기본 수학이냐 수준별로 선택해서 듣게 되는 그런 구조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나선형 구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를 이제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 안에 처음 초기부터 이 기초가 잘 성립이 안 돼 있으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확대 심화되는 부분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그 초등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수학 공부를 시킬 때 우리 아이가 문제점이 뭘까, 왜 수학 성적이 안 올라갈까를 해결해 주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바로 이런 나선형 구조라는 거거든요. 자, 약수와 배수를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워요. 지금 교과서에서. 근데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배우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이게 연결이 되는 게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인수분해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약수 배수를 초등학교 때 이거 제대로 개념을 이해 못했다. 그러면 중학교 때 계속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방정식과 함수 요거를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과정에서 배우게 되거든요.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렇게. 근데 이게 고등 과정에서는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미적분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미적분. 근데 미적분을 방정식 함수를 제대로 정리를 해내지 못하면 미적분 부분에 가서 이제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미적분을 얘가 못 풀까? 이것만 갖고 머리를 싸매고 싸우고 해봤자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 또 뭐 분수와 소수, 초3 때부터 초6 때까지 계속 배우는데 이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의 확률과 통계로 이어진다는 거. 단원별로 수학을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가면서 학년이 올라가야지, 만약에 초등학교 때 이게 정리가 잘 안 됐다, 중학교 때까지 뭐 놀았다, 중3 때 뭐 정신을 번쩍 들었다, 이랬을 때 이 9년 과정을 한목에 이거를 섭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다른 애들은 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때 시작을 그러니까 과거에는 늦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고3 때 1년 열심히 공부했더니 뭐 서울대학을 갔다라는 전설의 오빠들이 동네마다 있어요. 플랜카드 딱 붙고. 요즘에는 그런 전설의 오빠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고 학습량도 너무 많고 문제도 어려워졌고 하기 때문에, 따라서 단계별로 수학학습은 특히 이게 절단이 됐을 때, 초등학교 과정에서 절단이 됐다, 열심히 안 했다, 기초가 없다 할 때 윗 과정하고 밑에 과정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선형 구조는 못하게 돼요. 그냥 못하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어나 사회나 이런 과목은 좀 달라요. 아랫부분 예를 들어서 뭐 조선시대를 몰랐다 해도 근현대사를 뭐 큰 무리 없이 공부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근데 수학은 그럴 수 없다는 거. 여기에 이제 우리 아이가 왜 수학 실력이 효과가 나지 않는지, 왜 어려워하는지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수학은 독해력이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야, 독해력 뭐 국어나 사회 문제만 풀 때만 필요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과거에는 진짜 수학자라고 과학자라는 애들, 뭐 과학고 가고 하는 애들은 책 안 읽어도 된다 그랬어요. 쟤네들은 문제만 열심히 풀면 된다. 이랬는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죠. 수학은 독해력이다 할 정도로 수학에 있어서 독해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그 결론부터 얘기하면 수학이 독해력이다. 그럼 뭘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딩동댕. 독서는 이건 제가 뭐 이론상으로 뭐 나온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그동안 교육 관련된 책만 약 28권 가량을 썼거든요. 그중에 수학 관련된 책이 3권 있는데, 그때 수학 영재들을 수십 명 만나러 다닌 적이 있어요. 공부는 어떻게 했니? 어떻게 했길래 영재학교 막 이런 데를 갔니? 근데 그 수십 명의 학생들이 100% 차지하는 공통분모, 공통점이 뭐였냐면 뭐였을까요? 책을 무지하게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미친 듯이. 이런 아이들이 수학 영재되고 과학 영재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독해력에 뭔가가 비밀이 있구나, 수학에도 연관이 있구나 했는데, 제가 파고 들어간 결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요. 저는 이제 여기다 하나 더 붙여서 한자 실력 같이 중요하게 봅니다. 예,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그 한자 조합어가 70%가 넘어요. 그래서 한자를 알면 독해력, 어휘력이 굉장히 향상되거든요. 그래서 한자와 독서는 오늘 수학이니까 수학에 굉장히 중요한 기틀이 되는 그 영역이지만 모든 과목의 가장 기본 영양제처럼
영향을 주는 그런 영역이다라는 점. 근데 애들이 가만히 보세요. 수학을 진짜 못하고 과학을 못해서 얘네들이 어려워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요즘 애들이 한자에 약하잖아요. 한자 교육을 별도로 안 시키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개념, 한자, 수학 용어에서 뒤로 넘어가 버리는 거야. 처음에 먼저. 단어가 너무 어려워. 수학 용어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외심, 내심, 부등식, 등식, 변수, 소수, 인수분해 뭐 이런 거 다 한자어거든요. 영어 문법도 마찬가지야. 그죠? 관계대명사, 뭐 현재 완료. 너무 어려운데 이 자체가 풀어놓으면 사실 굉장히 쉬운 건데 이 개념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냥 하기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한자에 대한 이해력이 있으면 어릴 때부터 한자를 쫙 쌓아놓으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게 개념 정리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부분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수학의 기본 개념 원리 이해를 위해서 먼저 문제풀이만 무조건 시키지 말고 근데 우리나라 수학학습의 문제점이 이거야. 학교에서 기본 개념을 이해시키는데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린대요. 그리고 내리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가르친다. 그럼 5분이나 10분 쫙 개념 정리하고 자 알았지? 그리고 바로 문제풀이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애들은 그냥 암기식 주입식으로 문제를 계속 풀어내는 게 아직까지의 그 수학 학습법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학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토리텔링형 수학인데요. 이거는 이제 요즘 그 나오는 2013년부터 교과에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굉장히 이상하죠. 수학과 미술이 접목되거나 사회와 수학이 접목되거나 수학과 과학이 접목되는 통합교과형 스토리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독해력이 없으면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해. 문제 자체를. 스토리텔링형 수학 문제 잠깐 예시 드려 볼게요. 오른쪽 사진은 그리스 아크로폴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이다. 이 신전의 건축엔 황금비가 적용돼 있다. 황금비란 주어진 길이를 가장 이상적인 둘로 나누는 비율을 말하는데 근사값은 약 1.618이다. 어떤 부분에 황금비가 숨어 있는지 등등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교과서와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독서를 통한 다양한 배경 지식, 그다음에 어휘력, 이런 문장 이해 능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갖추지 않으면 이런 통합교과형 스토리텔링식 수학에 적용되기가 힘들다는 것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무리로 지금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 중에 강남 아이들이 수학 성적이 좋은 이유가 뭔가요?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근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예, 물론 다른 부분에서도 뭐 그쪽 그 강남 대치동 8학군 이게 굉장히 막 대학 진학 실적도 제일 좋고 수학 실력도 제일 좋고 한데 이 이유가 과연 뭘까? 이게 혹시 정보가 될까 싶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해갖고 왔거든요. 전략적 접근, 그냥 무작정 문제 많이 풀어라 이게 아니고 그 나선형 구조와 연결되는 어릴 때부터 단계별로 유아기 초등 저학년까지 그다음에 초등 중학년,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세분화시켜서 그 각각 아이의 특성에 맞게 맞춤 교육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 또한 여기에 이제 뭐 시간과 돈과 엄마의 열정적인 노력을 같이 막강 투자를 했다라는 거. 이런 게 이제 그 8학군 아이들의 좋은 실적을 내는 이제 그런 원인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재미있었어요? 네. 1부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저희가 지금 일부 강연을 들었어요. 강연의 딱 절반을 들어봤는데 수학이 진짜 많이 바뀌었네요. 아까 파르테논 신전 얘기가 수학에서 왜 나오는 건지 전 세계사 때밖에는 안 들어봤던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스토리텔링 수학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문제 말고도요. 사회 문제 같은 그런 수학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그 수학이 우리가 교과서 속의 수학, 네. 생활 속의 수학 이걸 접목시키지 못했다는 게 또 수학 교육의 함정이기도 하거든요.
교과서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근데 이제 사회적 어떤 뭐 출산율이라든가 네. 사회 뭐 여러 가지 빈곤층이나 고령화 현상이라든가 이런 걸 도표와 그래프로 나타낸 문제를 수학적으로 풀이해내는 이런 식의 문제들도 지금 수학 교과서에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학하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연산인데 연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넓은 눈으로 수학을 바라본다는 측면에서는 스토리텔링 수학이 그래서 또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수학 독서력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네. 그 수학을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특히 수학 교과 연계 도서들이 있어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주는 자료 중에 그럼 각 교과별로 학년별로 수학 책하고 연계된 책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읽히면 네. 수학 스토리텔링형 수학 시대를 대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뭐 앞서서도 그런 말씀 해주셨지만 정말로 수학이 네. 입시 당락에 크게 좌우를 합니까? 그게 그렇죠. 제일 궁금해요. 수학이 대학을 보낸다라는 이 말이 확 와서 꽂히시죠. 네. 실제로 그런가?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상위권 대학에서 국어를 만점자를 100을 주고 다른 과목을 80을 주고 할 때 수학을 120점을 줍니다. 비중을. 그러니까 비중 자체가 수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금 한 문제로도 대학이 갈리는 그렇네요. 그런 과정에서 여기 그렇게 많은 배점을 주기 때문에 수학을 잘 못 보면 다른 과목을 아무리 잘 봐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갈 수 있는 결과를 따라서 수학에 그렇게 매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없이 만약에 대학 진학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럼 누가 그렇죠. 그렇게 막 예. 기하급수적인 사교육비를 털어가면서 수학 공부를 시키겠습니까? 네. 그죠?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수학에 매달리는 건 아닌지 다른 나라 교육에서는 어떤가요? 수학이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수학에 대한 생각들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는 수학의 성공이 바로 입시의 성공이다. 바로 직결되는 구조고요. 수학의 우등생은 곧 전과목 우등생이다. 이렇게 직결되는 거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잘하는 아이는 그냥 수학을 잘하는 아이다. 이렇게 네.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수학을 창의 사고력을 키우고 뭐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지 이걸 입시와 직결시키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수학의 비중을 높이 들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그만큼 수학적 압박감이 덜하다라는 차이. 그다음에 뭐 과목 중에서도 미국이나 영국 등등 이런 실용 수학이 발달한 데는 넓고 얕게 원리 개념 중심으로 가르치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넓은 데다가 깊게 가르쳐요. 그 외국에서 생활하다 온 애들은 수학 쫓아가느라고 정말 허덕이는 경우를 많이 그렇죠. 봤을 겁니다. 네. 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또 예. 우리나라 아이들이 외국 가서 공부를 하게 될 경우에는 또 거의 수학 영재와도 같은 그런 또 대우를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수학과 관련된 인식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수학 공부 넓게 깊게 시키는 거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선생님들이 개념 이해를 시키는데 수학 교육의 차이점이 네. 개념 이해를 시키는데 우리나라 선생님들 5분에서 10분 걸린대요. 그리고 문제 막 푼다고 아까 그랬었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한 미국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한테 0하고 1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네. 일주일을 소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사실 차이일 수 있는 그러네요. 거거든요. 엄청난 있다와 없다, 수의 시작, 0. 이건 굉장히 철학적, 그죠? 그런 의미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그 기본 개념의 그 시간을 많이 투여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문제풀이에 많이 투여한다. 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아직 늦지 않으셨다면 내 아이를 수포자의 그 웅덩이에서는 좀 꺼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네. 2부에서는 저희 어떤 또 내용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수포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로드맵. 단계별, 네. 아까 나선영 구조 얘기했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어떻게 수학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이 부분을 집중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는 더욱더 집중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박수로 2부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자, 그럼 2부
순서가 됐는데 이제 수학을 정복하는 수학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1학년에서 2학년 이때는 정말 뭐 이때 처음 숫자를 써본 애도 있을 거고 미리 교육을 받아서 해온 애도 있을 텐데 이 시기에 근데 사실 이 시기가 수학에서 뭐 그냥 놀면서 수학하는 시기 같잖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뭐 굉장히 쉽고 그죠? 그러나 이 시기에 수포자의 씨앗이 심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사실. 내가 잘 쓰고 공부해야 되나? 잘 쓰고 빨리 살려봐라. 잠도 못 자게 내가 잡아주고 그래 살겠나? 수학이 싫어요. 수학만 보면 머리 아파요. 수학하기 싫어요. 이런 아이들의 많은 그 다수가 요 시기에 일단 씨앗이 심어진다. 요 씨앗이 어떻게 심어지냐? 나쁜 씨앗이죠, 그죠? 이 시기에 이제 그 교육 이론 뭐 이런 것들을 잘 접목시키셔야 되는데 이때는 감각기라고 하죠. 유아기부터 초2까지. 이때 아이들은 가만히 보면 되게 자기중심적이고요. 그다음에 놀이와 학습이 분화가 안 됐어. 그래 뭐든 하면 얘네들 재미있어야 돼 일단. 흥미를 보여야 돼. 그죠? 공부해. 너 이거 해야 돼. 이런 거 갖고 얘네들은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놀이와 학습이 일단은 같이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학도 재미있게, 국어도 재미있게.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수학을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까? 수학을 놀이 형태 재밌게 그래서 이때는 감각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막 간접적으로 뭐 수학 문제지 그러니까 숫자나 그 그래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징적인 기호잖아요. 이런 걸 해독하는 게 아이들한테 너무 재미없잖아요. 읽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책 읽어주는 것도 이때는 아이들이 자기가 글자를 읽는 것 자체가 힘들어. 한자 엄마가 읽어주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은 거. 마찬가지로 수학도 예를 들어서 뭐 그 블럭이라든가 뭐 놀잇감 같은 거 있죠. 이런 걸로 뭐 수학의 숫자 그다음에 덧셈, 곱셈 뭐 이런 것들 연산의 기초 이런 것들을 놀이 도구 그다음에 그 게임 그다음에 실물 피자 먹을 때 그죠? 엄마가 수다스러워져야 돼. 피자 먹을 때도 야 이거 한쪽 그 하나로 되어 있는데 몇 조각으로 나눠야 우리 가족이 뭐 다 먹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수학 수다를 많이 떨어주면서 재미있게 수학에 접근할. 이때 학습지 막 풀어라 막 이때 막 학원 보내면서 막 몇 시간 동안 숙제해라 이런 거 하면 아까 씨앗이 심어진다는 거 있죠. 이때 수학을 싫어하게 되는. 그래서 수학을 재미있게 접근하도록 노력하는 거. 이 부분을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초등 3, 4학년입니다. 이때는 이제 확 달라져요. 초등 3학년 때부터는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 살금살금. 그다음에 자기가 100점 맞으려고 막 노력하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학습의 시기가 이제 본격 학습의 시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자기 노력해서 열심히 공부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게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공부가 하니까 뭐가 재밌겠어요. 책 읽고 문제 풀고 하는 게 재미없는 거잖아 사실. 근데 이걸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수학 학습량도 서서히 늘리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수학 문제 풀리는 거 있죠. 이게 저는 이제 매일 조금씩 꾸준히 수학을 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아침 시간에 왜 1분 안에 몇 문제 풀기 이런 문제지 있죠. 이걸 매일 하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제가 왜 아까 수학 영재들을 다수 인터뷰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영재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아까 독서가 있었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이런 단순 연산 문제 있죠? 이거를 어릴 때부터 무지하게 많이 풀었다는 거. 매일 조금씩 꾸준히. 그게 왜냐하면 실수를 없애요. 애들이 왜 나 실수해서 틀려서 이런 얘기 하잖아.
정해진 시간 안에 예를 들어서 뭐 수능 같으면 100분 안에 30문제, 학교 시험 45에서 50분 안에 뭐 25문제, 30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이게 한 문제당 2분, 길어야 3분이거든요. 쉬운 문제는 빨리빨리 쳐내야 되는데 이 쉬운 연사 문제 빨리빨리 쳐내다가 꼭 틀려. 또 서술형 평가 여기서 문제 막 다 알아. 다 아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답이 틀려. 그럼 어떻게 돼? 말짱 도루묵이지. 너무 아까운 거죠. 이런 실수를 잡아주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어릴 때부터 연산 능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문제를 자꾸 풀면서 아이가 문제를 외우게 돼. 푸는 방법 자체를 자기도 모르게 외우게 되는 거야. 암산도 늘어나고 암산 실력도. 따라서 어릴 때부터 이때 이제 문제집 푸는 거 매일 조금 시켜라. 오전 시간에 한 15분 정도 시키면 가장 집중도가 높다고 합니다. 자, 이제 5, 6학년입니다. 5, 6학년은 아까 왜 수포자가 점점 생겨나기 시작하는 시작 시기라 그랬죠? 처음에 말할 때 나선형 구조에서 많은 열쇠가 있다 그랬잖아요. 수포자라는 것도 요 구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기초가 안 된 상태에서 공부 안 하고 내 놀고 있다가 요즘 어머님들 다 그래. 6학년 때까지 실컷 놀아라. 할 놈은 하고 말 놈은 만다. 막 이렇게 얘기해. 근데 자기가 할 놈인 줄 아는 거지 엄마들은. 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개인별로 이제 맞춤 수학이 서서히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진로 적성 5, 6학년 때 이미 서서히 분화되기 시작해요. 이거 뭐 어머님들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문이과 나눴잖아요. 이제 지금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면 어느 정도 자기의 자연계열, 인문계열 정도를 나눠서 그다음에 중학교 들어가서는 완전히 자연계열, 인문계열 나눠서 일단 고입을 준비하는 구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연계열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수학 학습량, 수학이 중요한 거잖아. 이과 수학까지 해야 되니까. 그러면 수학 학습량을 늘리고 그 이과에 맞는 수학 로드맵을 잡아야죠. 이렇게 맞춤 전략 초등학교 6학년 거에 맞춰서 중학교 3년을 쭉 끌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초등학교 한 5학년 무렵서부터 교과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점점 수학에 흥미를 잃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때 빨리 잡아주지 않으면 아이가 정말 수포자의 범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이때는 되도록 그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할 수 있는 한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수학을 단계별로 열심히 시키시고 수학 그 학년별 로드맵 잘 정리하셔서 제발 그 수포자 영역에 들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2부 강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 다 듣고 나니까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죠? 뭔가 이렇게 개운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정말 앞으로 갈 길이 참 멀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몇 학년이신가요? 저희는 아직 어려서 사실 네 그렇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참 이 수학이라는 것을 지금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럼요. 네, 어쨌거나 끝까지 이게 해 나가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수학에 대한 관심을 좀 늘려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아까 그 수포자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네. 혹시나 네. 부모가 수포자이기 때문에 내 아이에게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수학에 대해서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뭐 방법 이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예. 제가 아까 이제 강연 중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그 왜 초등 1, 2학년 때 씨앗이 심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 그때 막 외우고 문제 계속 단순하게 풀고 이런 식의 어릴 때 이런 식의 교육을 앞서시킨다고 지금 열심히 시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아이가 수학을 싫어하고 아주 어려워하고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재미있게. 네. 저도 사실 수포자 영역의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참담한 마음을 잘 알고 있죠. 네, 수학에 대한 좋은 기억을 어렸을 때부터 심어주는 거 그렇죠. 되게 참 재밌다. 중요하다라고 그럼.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에스크 매스입니다. 수학에게 묻다. 강연 들으시면서 정말 나는 이게 너무 궁금했다. 내 아이하고 너무 비슷한 상황이어서 나는 꼭 물어보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앞에서 열심히 들으셨는데 호응도 맞아요. 좋으셨고요. 저는 지금 현재 6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거든요. 네. 지금까지 뭐 가외나 학원, 학습지를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잘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에 이제 곧 올라가게 되는데 다들 수학 부분이 굉장히 많이 점프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사실 지금까지는 소신 있게 시키지는 않고 있는데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수학을 위해서 학원이나 과외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선행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바람직한지 묻고 싶거든요. 그 점프한다는 게 다른 아이들은 이 방학 동안에 네. 엄청난 사교육과 네. 네,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실력을 확실하게 월등하게 네. 높여서 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래서 고민도 많이 되고 그래서 왔거든요. 네. 그러시겠네요. 초등학교 6학년, 그러니까 학년기에 아이들 교육시킬 때 결정적 시기가 몇 개 있어요. 그중에 6학년 겨울방학이 대표적 결정적 시기.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이 또 대표적 결정적 시기. 결정적 시기라면 그만큼 결정타를 날릴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시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2개월이죠. 1월, 네. 2월 그 2개월 동안 이제 무엇을 하느냐. 초등학교 6학년 같은 경우에 많은 부분 여러 가지를 하려고 애쓰는데 그러기보다는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대표 과목이 수학, 그다음에 취업시키는 영어거든요. 네. 두 과목에 일단 시간 할애를 가장 많이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집에서 학원이나 그런 이제 수학 전문가들의 어떤 도움의 손길을 안 받고 혼자 했다라고 하시는데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모님들이 집에서 이제 엄마가 직접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과연 그 뭐 서로 막 호흡이 잘 맞아서 좋은 결과를 내보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면 애가 사춘기가 네. 슬금슬금 왔거나 오고 그분이 오고 있는 중이거나 그렇거든요. 네. 꼭 싸웁니다. 아, 사춘기가 아니어도 뭐 가르치려고 그러면 일단 좀 그렇죠. 욱하잖아요. 부모가 네. 제어가 안 돼. 서울대 수학과 교수라고 해도 자기 애는 못 가르친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잘 판단하셔서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일단 수학 교육을 또 제대로 시켜야 되니까 어설피 시키는 게 아니라 맡기시는 게 좋을 거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요. 또 뭐 요즘에 인강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 습관이 배어 있으면 이런 것도 이용할 수가 있고 되도록 수학 전문가한테 맡겨라라고 네. 조언을 하고 싶고요. 선행의 정도인데 이것도 이제 나선형 구조의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화 문제, 응용 문제 이런 것들은 아까 계속 왜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화 확대된다 그랬잖아요. 선행에 속하는 문제가 나오는 게 그 재학년에 아주 심화된 문제 유형이 되는 겁니다. 위에 걸 끌어다가 내는 게. 네.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선행이 필요할 수 있다. 대신 선행이 필요한 게 아니라 후행이 필요한 애들도 반드시 있다는 거. 전학년께 정리가 안 돼서 재학년께 어려워지는 아이들 요거 잘 판단해서 하셔야지 남이 선행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 선행만 꼭 시켜라 이건 또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아, 정말 마지막 말씀이 딱 마무리가 되네요. 우리는 선행만 앞만 보고 달려가잖아요. 뒤에 애가 흘린 건 없는지 못 주워가지고 온 건 없는지 그거 한 정리 번도 안 봐야 될것 되면 같아요. 아무리 나가도 몰라요. 그럼 또 그것도 수학 또 수포자가 되는 길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런 것도 그러니까 맹목적인 선행 위험한 거죠. 좀 길이 보이세요? 아, 네. 아, 그래도 얼마나 좋으세요. 지금까지는 혼자 잘해왔는데요. 하면서 얼마나 지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네. 저희 아이는 지금 파키스탄에 있거든요. 네. 8살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영어를 하고 또 그렇게 있는데 지금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좀 한 3학년쯤 돼서 데리고 오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네.
또 거기 파키스탄에서 배우는 학습 같은 게 다 틀리잖아요. 또 한국에 와서 말을 또 배워야 되니까 언제쯤 데리고 오는 것이 가장 좋을지 모르겠어요. 요즘 다문화 가정도 많잖아요. 요즘은 또 이런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많으니까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 한국에서 다시 교육을 받아야 또 한국 교육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도 많이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아이들 뭐 조기 유학 가고 뭐 어학연수 그렇죠. 가고 예. 또 이제 부모님 그 직업에 따라서 외국에서 있다가 살다가 오는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이 꽤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국내 리턴을 했을 때 학습 구조가 아까 나선형처럼 점점점 확대 심화가 되는데 요거를 외국에서 교육 받고도 우리나라 그 수학이 가장 문제가 돼요.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아이들이 다른 과목이 아니라 네. 수학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학이 쫓아가는데 큰 무리가 없다 할 정도의 학년이면은 전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 1학기를 넘어가지 마라. 예, 그 이상 넘어가면 이 적체된 게 많아서 왜냐하면 파키스탄이나 어디든 그 영어권 나라가 아닌 나라에서도 보통 한국 아이들이 가면 인터내셔널 스쿨을 다닌다든가 네. 이런 경우 영어권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 미국식, 영국식 학습 체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우는 수학이 우리나라 아이들보다 한 2년 정도, 2, 3년 가까이 늦다고 그래요. 여기서 초등학교 5, 6학년쯤 돼서 왔을 때는 그 적체 부분을 회복하기가 좀 그렇죠.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5학년 1학기를 넘기지 마라. 되도록 어릴 때 4학년 전후로 데리고 와라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마무리로 네. 수다하기 공식 질문을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수학은 왜 공부해야 하나요? 수학은 땡땡이다. 저는 그 같이 묶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수학은 아침밥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괜찮죠? 네. 생각 많이 했어요. 제가 낸 책 중에 논술은 밥이다라는 제목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침밥 그러면 먹어야 뭐 포도당 생성, 뭐 뇌가 활성화되고 해서 하루를 아주 기분 좋게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활력적으로. 그러니까 수학 자체가 논리성을 키워주고 그다음에 응용력 키워주고 탐구 능력 키워주고 또 철학적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영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어렸을 때부터 잘 지도를 하면 이런 그 종합 학문의 네. 학습의 전반적인 기본기를 키워줄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에서 아침밥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저희 아침에 애들 학교 갈 때 붙잡아서 아침밥은 꼭 먹고 가야 해 하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수학에 대한 기쁨을 좀 아침밥처럼 꼬박꼬박 챙겨주면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훌륭한 강연 전해주신 김은실 컨설턴트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학은 아침밥이다. 오늘 아침밥들 챙겨 드셨나요? 네, 아이들도 꼬박꼬박 챙겨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수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막 나누다 보니까 저는 아까 그 마무리가 너무 마음에 남아요. 선행도 중요하지만 후행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우리가 늘 항상 적절한 시기에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때로는 너무 빨리 달려서 아니면 너무 늦게 달려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이 학부모들이 조금이나마 이 수학에 대한 시점과 적절한 시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우리 아이가 수학에 대해서 다가가는 길이 좀 더 편안하고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수다하기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스튜디오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나가고 있는 주소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요, 다음 주에도 더욱더 즐거운 수학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노?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하면 중학교 때도 못합니다. 되는 애는 되고 안 되는 애들은 안 됩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